여러분, 만약 누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AI 반도체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뭐 10중 8구는 주저없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답하시겠죠? 맞아요. 압도적인 성능의 GPU로 지금 이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한 두뇌, 그 가체니까요. 그런데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CEO 젠슨 왕이 던진 발언 하나가 업계를 꽤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신들을 단순히 칩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네트워킹 기업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도대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왜 스스로를 통신망, 즉 네트워킹 회사라고 정의하고 나선 걸까요?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칩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자체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숨겨진 거대한 해자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AI 시장에서 과연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도 같이 짚어볼 거고요. 젠슨 항의 그 발언을 그저 CEO 특유의 과장된 수사법이라고 넘겨짚기에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이 꽤 묵직합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의 네트워킹 부문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3%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10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110억 달러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가 최근 기록한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이 623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네트워킹 부문이 아직 전체 파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절반에는 못 미치니까요. 네. 하지만 핵심은 이번 분기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한 진짜 동력이 바로 이 네트워킹 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상곡선이 문자 그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칩들을 이어주는 혈관 같은 시스템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현상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재 AI 칩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윌리엄 블레어의 애널리스트 세바스찬 나제의 분석을 빌리자면 상황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방 안에 역사상 가장 똑똑한 천재들을 수만 명 모아두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수만 명의 아인슈타인이 한 방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재들 각자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만약 서로 대화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소통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의견 조율하다가 하루가 다 가겠죠. 맞아요. 그 방에서 위대한 결과물이 제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가 끝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빠른 단일 GPU 하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장악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천재들을 모아놨으면 그들끼리 초고속으로 소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가 이 연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킹 사업을 아주 정교하게 세 가지 차원, 즉 스케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차원이요. 네, 단순히 서버에 선을 꼽는 수준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 자체를 아예 재설계한 건데요. 첫 번째 차원이 바로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 뭔가 규모를 키운다는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거대한 서버 렉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그 렉 내부에서 수십 개의 GPU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아, 하나의 캐비넷 안에서요? 네, 대역폭을 극대화하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죠. 엔비디아는 무려 2016년에 이미 이 시장의 문을 여는 핵심 기술인 NV링크를 도입했습니다. 잠깐만요. 2016년이면 챗GPT 같은 생성형 AI 붐이 일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일찍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업이 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작년에 출시된 그레이스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NVL72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델이 아주 완벽한 예시죠. 무려 72개의 블랙웰 GPU랑 36개의 그레이스 CPU를 연결해 놨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수많은 칩이 꽂혀 있는 건데 시스템상으로는 마치 단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만든 거죠. 세바스찬 나지 애널리스트도 바로 그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랙웰의 등장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할 칩 클러스터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칩이 늘어나니까 연결도 늘어나야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와 동시에 NV링크가 본격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렉 하나 내부 연결만으로는 최신 AI 거대 모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델이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아, 천재들 몇십 명 모아준 방 하나로는 부족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단계가 스케일 아웃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GPU가 훈련을 위해 동시에 작동하려면 이제는 하나의 렉을 넘어서 수십,
수백 개의 렉들을 서로 연결해야 하니까요. 천재들이 모인 방을 넘어서 이제는 빌딩 전체의 층과 층을 그리고 방과 방을 싹 다 연결하는 개념이군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때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인피니밴드와 스펙트럼 X 이더넷입니다. 스펙트럼 X요? 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실어 나르는 초고속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같은 초거대 모델이 훈련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해졌잖아요. 네,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물리적인 건물 하나, 즉 데이터 센터 하나 단위의 연결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차원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케일 어크로스입니다. 스케일 어크로스라면 단어 뜻 그대로 아예 물리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들끼리 가로질러서 연결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XGS 기술이 정확히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시설들을 하나로 묶는 거군요.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 센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전지구적인 규모의 거대한 슈퍼컴퓨터 하나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전 지구적 규모의 슈퍼컴퓨터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정리하자면 칩 내부의 연결인 스케일업, 렉과 렉의 연결인 스케일아웃,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인 스케일 어크로스까지 데이터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엔비디아의 기술 표준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셈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엔비디아가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스코나 주니퍼 네트워크스 같은 전통적인 통신 장비 업체들을 위협하는 수준의 네트워킹 기술력을 갖게 되었느냐는 점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시계를 잠시 2020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가 무려 70억 달러를 들여서 이스라엘 기업인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때 시장 반응이 꽤 시끄러웠죠. 엄청났죠? GPU 회사가 왜 굳이 통신 장비 회사를 저렇게 비싼 값에 사느냐는 의구심도 컸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인수가 엔비디아 제국의 퍼즐을 완성한 완전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의 수석 주식 전략가 케빈 쿡의 평가를 빌리자면 이 멜라녹스 인수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확장한 좋은 결정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현재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완성한 가장 핵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멜라녹스는 당시 고성능 컴퓨팅과 AI 작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통신 표준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선도 기업이었거든요. 특히 인피니밴드 기반의 스위치 쪽에서 압도적이었죠. 네, 엔비디아는 이 70억 달러짜리 쇼핑을 통해 단순히 네트워킹 부품 포트폴리오만 얻은 게 아닙니다. 칩 간의 통신 병목을 해결하고 맞춤형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통째로 흡수한 겁니다. 잠깐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 자료들을 보면 이 대목에서 서데스 컴포넌트 같은 용어들이 엄청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아, 서데스요? 네, 직렬화, 역직렬화라고도 하던데 닉이나 DPU 같은 단어들도 계속 나오고요. 이런 기술들이 멜라녹스 인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서데스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칩 내부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차선으로 넓게 퍼져서 이동합니다. 마치 왕복 8차선 도로처럼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른 칩이나 다른 서버로 보낼 때는 아주 좁은 케이블을 통과해야만 하죠. 톨게이트 병목 구간처럼요. 차선이 확 좁아지는군요. 서데스는 이 넓게 퍼진 데이터를 한 줄로 쫙 압축해서 빛의 속도로 쏘아보내고 도착지에서 다시 원래대로 넓게 풀어놓는 일종의 초고속 번역 및 포장기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압축해서 쏘고 다시 푸는 거네요? AI 연산처럼 데이터 이동량이 상상을 초월할 때는 이 서데스의 성능이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멜라녹스는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을 튼튼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쏴주는 포장 기술 자체가 아예 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즉 닉은 서버가 네트워크와 통신하게 해주는 출입구 역할을 확실히 해줍니다. DPU는 어떤가요? 데이터 처리 장치인 DPU, 엔비디아의 블루필드 같은 장비는 CPU가 원래 해야 할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잔업들을 알아서 대신 처리해줍니다. CPU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네요. 네, CPU가 순수하게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 멜라녹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펙트럼 X 이더넷 플랫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리고 DPU 등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단순히 칩 몇 개를 낱개로 파는 게 아니라 렉 시스템 전체를 전원만 켜면 바로 쓸 수 있는 완성된 턴키 슈퍼컴퓨터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완벽한 라인업을 갖추게 된 거죠. 다른 경쟁사들이 칩 하나하나의 연산 능력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까 이것 고민하고 있을 때 엔비디아는 혼자서 이 칩들을 어떻게 막힘없이 연결할 것인가 라는 훨씬 더 큰 그림에 집착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 거죠. 물론 지금은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스테라 랩스 같은 기업들은 기존의 표준인 PCI이나 새로운 UA 링크 같은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시도하며 스케일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네,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브로드콤이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전통의 통신 강자들도 이더넷을 무기로 스케일아웃 시장에서 맹추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방어벽, 즉 해자가 너무나도 깊고 견고하게 파여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스케일업 기술인 NV링크의 속도를 온전히 다 누리려면 결국 고객은 다른 선택지 없이 엔비디아의 렉 전체 시스템을 통째로 구매해야만 합니다. 아, 강제성이 좀 있군요. 네, 경쟁사의 저렴한 부품을 중간에 살짝 끼워 넣거나 GPU 칩만 따로 사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직접 조립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거죠. 듣고 보니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랑 맥북, 애플워치를 묶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락인 효과의 슈퍼컴퓨터 버전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전략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특정 부품 회사들을 저렴하게 섞어 쓰는 이른바 믹스앤매치 전략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폐쇄형 고속도로를 통째로 사야만 그 최고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락인 효과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경쟁사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대한 해자로 작용하고 있는 거군요. 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게 월스트리트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셋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부문 매출은 이번 회계연도에 570억 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는 무려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0억 달러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전체 비즈니스의 그냥 일부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의 전체 매출을 아득히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거든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이 숫자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반짝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바스찬 나지의 예측을 보면 향후 칩 세대가 어떻게 진화할지 명확히 그려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화하나요? 엔비디아는 현재 블랙웰을 넘어 다음 세대인 베라 루빈, 그 다음인 루빈 울트라, 그리고 파인만 AI 플랫폼까지 아주 촘촘한 로드맵을 이미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하나의 렉 안에 들어가는 칩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물리적인 공간 안에 훨씬 더 많은 두뇌를 빽빽하게 우겨 넣는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칩의 밀도가 2배 높아진다는 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밖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네트워킹 수요 역시 최소 2배 이상씩 폭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2배로 넓어져야 한다는 거네요. 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고객들은 단순히 새로운 칩만 딱 교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높아진 밀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네트워킹 케이블과 스위치까지 전부 걷어내고 더 높은 대역폭을 가진 새로운 네트워킹 장비로 통째로 업그레이드해야만 하죠. 와,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젠슨 헝이 그리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 즉 전 세계 산업 곳곳에 거대한 AI 팩토리들을 구축하겠다는 구상과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수익 모델입니다. 빈틈이 없는 계획이죠. 월스트리트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 말, 즉 2030년 무렵에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규모가 30억에서 4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제가 숫자를 정정할게요. 단위가 다르네요. 데이터 센터 시장 지출 규모가 수조 달러 단위로 커질 텐데 네트워킹의 파이도 그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이 막대한 인프라 구축의 주도권을 쥐려면 네트워킹을 장악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기반을 지배해야 전체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 중이시라면 여기서 아주 기묘한 모순 하나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만 쭉 보면
엔비디아는 약점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폭주기완체 같잖아요. 당장이라도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야 할 것 같죠. 네, 시장의 반응은 환호성으로 가득 차야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대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보면 묘한 불안감과 다소 암울한 기류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좀 차분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죠. 이 엄청난 실적과 완벽해 보이는 해자 앞에서도 왜 월스트리트는 100% 안심하지 못하는 걸까요? 잭스의 케빈 콕 분석을 통해 이 현상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킹 부문이 아무리 매년 수백 %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엄청난 해자를 구축했다고 해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지금 훨씬 더 근본적인 곳을 향해 있거든요. 근본적인 곳이라면요?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겁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AI 지출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아, 그 본질적인 질문이요.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일종의 골드러시와 같네요. 광부들이 금을 캐겠다고 막 몰려들 때 엔비디아는 가장 성능 좋은 곡괭이를 팔고 그 금을 실어 나를 철도까지 독점해서 깔고 있는 엄청난 철도 회사인 셈이죠. 네,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의 공포는 이겁니다. 만약 저 광산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엄청난 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금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결국 떠날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철도가 훌륭하고 곡괭이가 좋아도 철도 회사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 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정작 그 만들어낸 AI 모델을 소비자나 기업에게 팔아서 투자한 금액만큼의 확실한 수익을 뿜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만한 수익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AI 시장 내부의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도 아주 큰 불안 요소입니다. 거대 벤처 캐피탈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그 스타트업은 다시 그 투자받은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거나 빅테크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임대하거든요. 돌고 도는 이른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 고리 중 하나라도 삐끗해서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뜻이군요. 월스트리트의 많은 분석가들은 전체 AI 인프라 지출이 앞으로 2년 내에 정점을 딱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년이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먼저 땡겨서 반영하는 곳이잖아요. 만약 지출의 정점이 불과 2년 뒤라면 지금 당장의 주가가 앞으로 몇 년간 볼 수 있는 최고점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고점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네, 냉정하게 말해서 네트워킹 사업이 아무리 훌륭하게 뻗어나간다 한들 AI 시장 전체의 거품 붕괴 혹은 투자 축소라는 이 거시적인 공포감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한 내용을 싹 정리해보자면 명확해집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AI의 똑똑한 두뇌인 GPU만 찍어내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죠? 그 수많은 두뇌들을 하나로 묶어 연결해서 거대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 신경망, 즉 네트워킹 생태계 전체를 꽉 쥐고 지배하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멜라녹스 인수부터 시작된 이 치밀한 전략은 스케일업부터 스케일 어크로스까지 모든 단계에 NV링크와 스펙트럼 이더넷이라는 아주 촘촘한 그물을 쳤고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물이죠. 고객이 다른 선택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드는 철옹성 같은 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AI의 진짜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이 완벽해 보이는 독점적 구조조차도 시장의 불안을 영원히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향후 AI 시스템이 한 기업의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 그대로 문명 단위로 거대해질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문명 단위의 AI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업계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특정 기업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새로운 보편적 네트워크 표준을 강제로 만들어내면서 반격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숨쉬듯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전력망이나 도로 교통망처럼 전 지구를 움직이는 피할 수 없는 기본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버릴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기술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겠네요.
기술의 발전이 일개 기업의 비즈니스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인프라가 되는 그 거대한 분기점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과연 미래의 네트워킹 지도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